오신 우리 김호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호연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국내 탑은 아닙니다. 네, 10번째 정도? 네, 10손가락을 그래도 못한다고 그냥 얘기를 해놓는 게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더 좋으시겠죠. 네, 사실은 한 3, 42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평택 때 이렇게 한번 와봐야 싶어서 또 오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평택 삼성반도체 고덕에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수주를 하게 돼서 사실은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이 계속 캠퍼스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3캠퍼스, 이제 4, 5캠퍼스 계속 이제 짓게 되는데 제가 또 그거 영향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평택 삼성반도체 주변에 샘플링 할 때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 평택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또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때 또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긴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평택 때 떠난 지가 한 3년 정도 되네요. 저는 서강대로 옮겨가지고 지금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가 격변하는 시기라 과명들이 막 합쳐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택 때 있을 때도 환경융합 시스템학과였는데 갑자기 IT 환경융합 전공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 옮긴 데는 나노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도 있고 막 그래요. 다 좋은 건 다 합쳐놨어요. 네. 그래서 세계대 또 총장님이 나노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나노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제 세부 전공은 정확하게 환경입니다. 네, 환경이고 대기하고 실내 공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노출과 관련해서의 어떤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인체 위해성 이런 파트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소개 이제 화학물질 안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또 화학사고를 접하게 돼서 화학사고를 제가 직접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 화학사고 용역들을 이제 접하게 돼서 화학사고를 일으키는 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평택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력 경력 이력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가 너무 좀 딥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미칠 수 있는 우리 다양한 유해 물질들 이런 거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택에 오기 위해서 자가용을 끌고 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대중교통수단 많이 이용하고 있고 밀접한 생활에서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인가요? 2012년부터 이제 대중교통 환경부 영향을 받아서 진행하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할 때는 이제 공정시험법이 없었어요. 실내공유질은 다중이용시설법에 의해서 실내공유질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관, PC방, 병원,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이런 공간들은 또 병상도 120병상 이상 되는 곳 그리고 영화관도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간들 병원도 마찬가지고 산후조리원도 일정 공간 이상 어린이집도
일정 공간 이상이 되는 곳이 대규모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학원은 아니고 대규모 학원도 일정 공간 이상 법에 놓은 정해진 것들은 유해물질,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서 업주가 국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근데 그때 당시 법 규제 사항은 아니었고 공고 사항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용역을 5년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공정시험법을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은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우리 평택에는 뭐 지하철이 없습니다만 지하철 그리고 고속버스, 열차 요 세 개는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이런 데서는 대구 지하철공사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생겨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대중교통들이 법의 규제를 받고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내가 타고 다니는 고속버스, 열차 어떤 유해물질 노출이 일어나고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잠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제를 제가 진행을 할 때 사실 뭐 시내버스, 택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 환경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건 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도 법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들어가야 되고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 이거는 조금 이제 자료가 조금 돼가지고 진행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도 잠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굉장히 나쁘다. 지하철 버스 기준치의 최고 6배 초과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지하철 1, 2, 3, 4호선 또는 이제 7호선 KTX 고속버스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중이용 시설 이런 공간들은 기준치가 1000이에요. 1000. 근데 대중교통 수단은 워낙 밀집도가 좀 높고 하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한 다중이용 시설 기준치 1000인데 대중교통 수단은 한 2500, 3000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 지금 이 컨퍼런스 룸에 한 30분 정도 지나면 CO2가 500이었던 게 한 200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밀집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300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부터 좀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정확하게 졸리시면 제가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상의 탄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졸리시는 거기 때문에 제 강의의 퀄리티에 대한 의구심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졸린 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항상 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고속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또 만약 충분히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 단조로운 운전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또 졸음도 오고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적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버스, 좌석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선박, 지하철, 열차.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지하철, 열차가 이제 기준에 들어와 있었고 공고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다 해서 정말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돼서 법으로 가야 될 게 뭘지 한번 선별해달라라고 하는 오더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PM10 미세먼지. 그리고 PM10보다 조금 더 작은 PM2.5.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PM5 2.5 기준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택 때 근무할 때 미세먼지 관련된 과제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안성, 평택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오염 온도도 충분히 있고 또 평택은 또 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또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2017년도에 그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부산항을 세계 10대 오염항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부산항에 워낙 컨테이너 적재를 넣고 선박의 이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택항은 지금 한 3, 4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인천항도 굉장히 좀 높은 오염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PM10하고 CO2 PM은 이제 유해성 때문에 그렇고 먼지가 가진 유해성 때문에 그렇고 CO2는 아까 말씀드린 쾌적성, 대중교통 수단의 쾌적성. 이 CO2가 높다는 뭐 한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추가 평가 항목으로 PM2.5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들이 사용하시는 향수에도 굉장히 좀 많고요. 화장품에서도 VOC 물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VOC 물질들이 우리 숲에 들어가도 VOC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해한 VOC냐 그렇지 않은 VOC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 건축자재에 들어가 있는 접착제, MDF 재질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접착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이 VOC가 있어요. VOC 중에 개별 물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벤젠이라고 하는 대기 중에 발암 물질이 있어요. 유일하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 벤젠이라는 게 대기 기준 5마이크로그램/큐비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축 공동주택에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30입니다. 30. 아니 근데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국장님. 자, 대기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질문하기 너무 가혹하잖아요. 어려운 문제죠. 자, 대기가 기준이 유해성 기준으로 5마이크로그램/큐비미터예요. 근데 신축 공동주택은 왜 벤젠 기준을 30으로 정해놨을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환기가 덜 돼서 그걸 감안해서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역시 국장님 다르시네. 거의 99.9% 비슷한 거입니다. 왜? 신축 공동주택이잖아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신빙들이 다 들어가요. 좋은 새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5로 해놓으면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키지 못할 법은 만들어 놓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수 가능성을 생각해서 위해성 개념은 버리고 준수 가능성만 생각해서 높여놓은 거예요. 건축사들이 기술력이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은 준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부유세율, 그리고 이산화질소 이게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떤 측정 방법에 의해서 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로 했다. 많이 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의 측정 전경들이에요. 지하철에서 이 장비들을 다 들고 들어가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이 장비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쉽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직독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포름알데히드라든지 VOC라든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측정을 할 때 공정시험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한 줄 적혀져 있었어요. 대중교통 수단 내에
대표적인 지점으로 해라. 근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대표적인 지점이 어딜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대표적인 지점이라면 사실은 이 중앙입니다. 그죠? 여기 중앙. 칸과 칸 사이의 중앙이겠죠. 근데 거기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저희가 타기 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한적할 때이잖아요. 네, 낮 시간대. 한적할 때인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한다 손 생각해 보세요. 서울 지하철 아침 출퇴근 시간 아시잖아요. 그 푸시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잖아요. 못합니다. 그냥 뭐 우리 경상도 말로 기싸대기 맞습니다. 그 가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편의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그 휠체어석인데요. 여기가 혹시 지하철 타시면서 그 휠체어 타신 장애인 여기에 계신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저 못 봤어요. 여기는 샘플링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링 공간 대표적인 지점보다는 승객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으로 해라 라고 공정시험법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기에 측정하는 거랑 이쪽에 측정하는 거랑 중간에 측정하는 거랑 데이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하시죠? 안 다릅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이 최적 공간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니까 공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센서 장비들을 6군데를 박았어요. 서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 저기 노인자석 그리고 일반 평상시 반대쪽에 있는 노인자석 거기 3군데 호흡기, 서서의 호흡기 위치, 앉아서 호흡기 위치 6개를 달아봤습니다. 6개를 달아보니까 농도 차이가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요. 유리수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데나 측정을 해도 관계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속버스였어요. 네, 고속버스. 근데 샘플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여기 이제 그 승객들 보이시잖아요. 요 장비가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뒤에 사람이 계속 쳐다봐요. 이 샘플링의 필수 품목이 뭔지 압니까? 모자와 마스크. 샘플링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눈을 시선을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샘플링 할 때 꿋꿋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대학생들이 되게 고생했다 얘기를 합니다.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도 승객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좌석버스예요. 이 좌석버스가 굉장히 재밌는 건 지금 여기 이제 다들 좌석버스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뭐 기흥 그런 쪽에서 타면 서울역까지 가는 좌석버스를 타면 한 30분간 계속 달리는 구간이 있어요. 네, 서울에 입성할 때 그때 기준치가 6,000에 육박합니다. 기준치가. 네, 기준치가 6,000에 육박. 그때 졸린 거죠. 그때 푹 자야 돼요. 네, 그때 푹 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서서 입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의 위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입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을버스도 해봤고요. 농어촌 버스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태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건 여기 지금 그 도로가 비포장도로예요. 여기가. 그래서 도심보다 훨씬 먼지가 좀 높게 나왔다. 농촌인데 왜 높게 나오지?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사실 그 저기 농어촌 버스가 보면 바닥이 노랗습니다. 예, 비포장. 근데 요즘 비포장 잘 없을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비포장도로 좀 많이 있었어요. 택시입니다. 택시. 그래서 택시도 저희가 조사를 이렇게 했었었고요. 선박, 예, 선박입니다. 그래서 페리, 예, 이렇게 조사를 다 해봤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저기 그 전라도에서 제주도 가는 그 버스가 저기 썬바였던 것 같아요. 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환경 분야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 실내운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 조금 하다가 그 인주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요즘 우레탄 트랙 많이 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옥정이 보내주신 설문조사 내용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졸리시더라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졸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번 더 강의시켜드립니다. 자, 이게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조사가 대중교통수단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 공동시행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라 잘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수단이 농도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추려서 간단하게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이제 서울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개 측정을 했는데요. 8개 초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중이용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관, 장례식장, 그리고 PC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 헬스장, 이런 것들은요, 기준치가 100이에요, 100. 근데 여기는 250으로 되어 있죠. 혼잡과 비혼잡이 나눠서. 왜 그러냐? 이거는 높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장비 때문에 그래요. 측정 장비 때문에. 아까 그 노랗게 생긴 장비 있었죠? 그게 실시간으로 읽어주는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장점은 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센싱이기 때문에. 광산에 의한 빛 조사율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는요, 중량법으로 해요.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고 유량을 곱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네. 사람 재는 거에 따라 저울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공정시험법은 중량법입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좀 높여놨어요. 기준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준치보다 더 낮추면 서울교통공사 콜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번 보시면요,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요, 에어클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천장 이렇게 벽면에 보면. 요즘에는요, 현대로템에서 차량을 생산해낼 때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근 코로나 시전 이전에 미세먼지가 거의 키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은요, 모든 학교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안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200 이하에서 전체 평균이 196이거든요. 지하철이. 그리고 인천 지하철이 좀 높게 나와요. 인천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 체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움직임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일으켜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KTX는 굉장히 좀 낮아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이냐? 자, 우리 여기 중간에 계신 선생님. KTX하고 지하철하고 농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아까 일단 좁다고 말씀하셨고 자주 타고 내리는데 맞습니다. 타고 내리는 수가 네, 맞습니다. 거의 한 85점, 90점 가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지하철은 터널을 달리잖아요. KTX는 터널 달리는 구간은 산을 그냥 지나갈 때 터널밖에 없어. 그리고 KTX는 전체가 그 내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환기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서 일단 터널 자체를 지나는 지하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공사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1, 4, 5선은요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도상. 그때는 기술력이 콘크리트 도상이 안 될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5, 6, 7, 8, 9호선은 지금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갈도상으로 인한 그 공급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뭐 호선별로, 그래서 자갈도상 구간하고 콘크리트 도상 구간을 나눠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봤는데 콘크리트 도상 구간이 1.5배 정도 낮습니다. 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공사를 통해서 자갈도상 부분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널 안에 왜 우리 도로를 가다 보면 미세먼지 흡입 차량 있잖아요. 그 터널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지하철 공사에서 보유를 하고 흡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물 청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 전 조사 터널을 해보니까 한 300 정도 수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낮은, 그리고 요즘 PSD 그 앞에 그 안전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쳐져 있잖아요. 이게 먼지가, 그전에는 사실은 PSD 없을 때는 이 열차풍에서 쭉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먼지를 사실은 승강장 내에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요즘 꽉 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터널 온도가 15% 정도 더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하철 공사 코리앱에서도 터널을 건드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농도가 높은 걸 아는데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는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게 개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1, 3, 4호선보다는 5, 6, 7, 8, 9호선을 좀 이용하세요. 네, 그게 조금 더 낮아요. 조금 더 낮습니다. 네. 그렇다고 1, 2, 3, 4호선은 제가 그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KTX 고속버스는요 상당히 먼지로부터는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지금 열차에 열차 자체 차량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은 내용과 같이 농도가 좀 다소 높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버스, 자석 버스, 마을 버스, 농어촌 버스, 택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어촌 버스의 농도를 읽어봤는데 500, 600이 나와요. 이게 비포장도로를 달렸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측정 장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측정 장비가 아무래도 조금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PM10 유사한 거는 전부 다 PM10이다 라고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사실 그래서 비포장도로보다 포장도로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택시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조사를 2년간 했었는데 추가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 충분히 지금 지하철, 열차, 고속버스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사실 열차하고 고속버스를 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미세먼지로부터는 굉장히 좀 자유로웠고 우리 지하철은 지하공간, 터널을 달리는 영향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인데요. 아까 2,500, 3,000. 아까 다중이용 시설 기준이 제가 1,000이라고 했잖아요. 1,000. 1,0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2,500, 3,500이에요. 이거는 측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초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1,000을 갖다 놓으면요. 늘 초과예요. 늘 초과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준수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3,000, 4,000이 된다고 해서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소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런 어떤 자극 증상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미세먼지처럼 위해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O2.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미세먼지는 문제가 썩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일부 이런 어떤 일반 버스, 특히 좌석 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일반 버스는 시내 자체를 돌기 때문에 잠깐 돌고 또 문이 열리고 잠깐 또 돌고 문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CO2가 이렇게 썩 높지가 않은데 좌석 버스는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오는 동안에 한 20-30분간 꽉 막혀져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가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00도 있죠. 네, 4,000도 있습니다. 여기 5,900도 있어요. 택시 전체 공간 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사람 두 사람만 세 사람만 앉아 있어도 문 닫아놓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CO2가 좀 올라갑니다. 이것만 봐도 CO2가 올라가는 영향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때 당시 이제 미관리 대상이었는데 지금도 미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기 돼 있죠? 스크린도 PSD 설치 후에 15%가 아니었네요. 24% 정도 터널 농도가 터널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으로부터의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터널 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선 연구에서도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승객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호흡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농어촌 버스인데 농어촌 버스 안에 이렇게 막 밀대걸레가 있어요. 하도 이제 그 바닥 먼지를 많이 가지고 타시니까 밀대걸레로 이제 청소를 이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반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가진 강산란 장비의 특징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널뛰기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농도를 좀 실제 데이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중시험법은 전체 운행의 평균 농도로 기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좀 진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좀 보고 환경부에 좀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드리려고 했었었고요.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농도 데이터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높은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규제 물질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큰 미션은 2개였어요. 대중교통 수단을 추가 제한하는 거, 그리고 추가 물질, 어떤 물질을 대중교통에서 더 다뤄야 되냐. 그때 당시에는 PM, TEM하고 CO2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TVC, 네, 아까 말씀드린 신축 공동주택과 같은 그런 어떤 건축 자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여기 평택에 제가 그때 평택에 있을 때 평택 그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 근처에 그 새 학교가 오픈을 했었어요. 여기 여기 아파트 많이 지어진 곳에 거기 초등학교에서 휘발성 유기 화물이 엄청 높았어가지고 그때 당시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저 투입되고 어떻게 저감할 건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기준치 이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제품으로서 학교를 지어놓으면 조사되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접착제 부분이라든지 조달이 등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그게 발생량이 아예 건축자재에서 휘발성 유기형 포멀데이드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치 이내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거든요.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초반에는 높은 농도를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력이 좋아진 이 작품의 이 시대에도 초등학교 신축 학교 가보면 VOC는 무조건 100% 초과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아웃을 충분히 하고 학교 입교하기 전에 그래서 그 교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사실 초반에 그런 거 맞추느라고. 그래서 환기 많이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 공동주택을 들어갈 때 건축사가 휘발성 유기함을 조사를 해서 초과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입주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휘발성 유기함물이 다중용 시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개의 기준 500으로 기준을 봤을 때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일부 초과가 좀 있었어요. 일부 초과가 좀 있었어요. 전반 여기도 좀 2호선에도 초과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초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휘발성 유기화물은 굉장히 다양한 오염원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 물질로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벤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대기 중에 5 마이크로메다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낮은 농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제한을 안 했었고요. 버스 택시 선박도 다중용 시설 기준치를 보면 여기 고속버스, 일반 버스에 좀 초과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신규 버스들 출고되지 얼마 안 된 그런 부분에 좌석의 그 레자 가죽 있죠? 가죽인데 그게 진짜 가죽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높게 나오는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부분에서도 일부 초과 사례가 있었는데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기준치 제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산행 사례들도 같이 봤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중국에서 이제 한 건데요. BTX가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고층이 비싸잖아요. 실제로 저층보다. 근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미 그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1조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레자 나오잖아요. 네. 레자가 없고 레자가 있고 아웃사이더 비교해보면 안에 시트 깔려져 있는 곳에서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제안을 드렸었고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평택대에도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있는데요. 이게 한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단체 표준이 있으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평택에도 신축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우레탄 트랙 많이 깔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조잔디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그 건물 옥상에도 인조잔디 많이 깔리고 있고 군데군데 실내에도 들어와 있는 인조잔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인조잔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조잔디를 채워주는 충분물 고무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고요. 우레탄 트랙도 고무칩이 들어가고 우레탄 물질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레탄 자체가 유해하진 않고요. 그 시공을 할 때 들어가는 중금속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슈가 돼서 학교 자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깔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인조잔디 운동장 트랙 우리 평택대학교 정도 되는 공간
우레탄 틀에 인조잔디 운동장 깔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제 졸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 강의의 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대강 한번 우리 이영현 교수님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스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억? 에이 또 스케일 얘기하니까 못합니다. 우리 박창희 교수님. 한 5억 정도. 아 근데 비슷하다. 네, 한 평택대학교 규모 정도면 한 5억? 네, 5억 정도. 정확하다. 5억에서 보통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규격이 한 2, 3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저도 로또를 가끔 하거든요. 기분 안 좋을 때. 더러운 인생 뭐 로또를 해서 좀 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로또 가끔씩 하는데요. 혹시 스포츠 토토 하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이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스포츠 토토나 우리 로또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또도 수익금들을 전체 그 조금 어려우신 분들 뭐 이런 어떤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의 70% 이상을 한때 이 인조잔디 운동장 트랙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평택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 무슨 기금에 의해서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트랙입니다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이거 추진해가지고 인조잔디 운동장 트랙 여기 기증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하거든요. 이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자기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금액이 좀 셉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금속 오염에 좀 많이 노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천연잔디 운동장과 인조잔디 운동장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가 가진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뭐 이런 어떤 느낌들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보다 천연잔디 운동장이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에 실제로 가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천연잔디 구장은 설치를 해놓으면 좋긴 한데 관리가 어려워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조잔디 운동장은 뭐 제품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쉽습니다. 네,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속과 pH라고 하는 게 그냥 pH 조금 일반인들은 쉽지 않으실 건데요. 제일 말씀드리기가 좋은 건 탄 고기. 우리 고기 탄 거 먹으면 pH 먹게 됩니다. 우리 흡연, 담배 필 때도 pH 노출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탈레이트라는 그 가소제입니다. 이렇게 바닥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여성의 화장품에도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이제 혈액백, 블러드백에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쓰이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전체 인조잔디 파일, 충진제, 규사 백코팅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코팅은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내용을 하고요. 고무분말,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이 고무분말, 고무침만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한 2년 하면서 공장을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MSDS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고무칩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우리 타이어를 재생했어요. 타이어에 철심 빼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생활도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SEDS라는 이런 어떤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뭐 이런 데서 생산을 합니다. 액상으로 나온 걸 굳혀가지고 커팅했어요. 그래서 화학제품이죠.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겪고 있고요.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깔리는 우레탄 트랩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콘크리트 밑에 있으면요, 고무 탄성층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접착제랑 고무 칩을 붙습니다. 그리고 경질 우레탄, 주재하고 경화제를 섞어가지고 굳혀요. 그래서 그 주재하고 경화제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굳혀요.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에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좀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또 제품이 온전한 상태로 계속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시간 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착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4대 중금속과 아까 휘발성 유기화물 이쪽하고 나왔죠. 그리고 아까 삼겹살 탄 거 먹으면 나온다는 pH, 담배 피우면 나온다는 pH, 불순 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어떤 중금속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 니네들 왜 이런 제품 관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냈어요. 왕구 안전 기준. 그러니까 어린이 왕구 제품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고 뜯고 하는 왕구 기준이라 좀 기준이 괜찮겠죠? 그거를 가져왔어요. 납은 많이 쓰니까 좀 초과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죠? 카드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카드뮴 좀 덜 나와. 75에서 50으로 줄였습니다. 수은 크롬류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낮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TVOC, pH가 다음과 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준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07년 된 거죠. 제가 검증을 좀 해봤거든요. 지금은 아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게 됐냐? 우리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외국에는 이 기준이 없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외국에도 기준이 있어요. 이태리에 있어요. 이탈리아. 우리나라 이탈리아 축구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네. 유럽은 뭐 축구 사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연구는 국외에서 분명히 더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는데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USA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함량 조사를 통해서 인체 유해성 평가라는 거를 해가지고 실제 인조단지 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사용했다고 봤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평생에 있어서의 리스크, 바람 또는 비바람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시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고요. 많은 부분들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 가보면 보실 수 있는 전경들입니다. 그죠? 여기 우레탄 트랙을, 근데 맹점이 뭐였냐면, 이제 회사에서 깡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현장 농도하고 다른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시공된 제품에서 나오는 거하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원료 안에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오염이 돼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현장 걸 뜯어야 되잖아요. 이걸 뜯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고 뜯기도 애매하고 그냥 대회하는 척 하면서 야 빨리 뜯어 해가지고 제가 가리고 뜯고 뭐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아요. 예, 방법들이 샘플링 방법들이. 자, 뜯다 보니까 케이크 같이 뜯어져가지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예, 뭐 이거 모른 척 아니라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도둑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실험실로. 공정시험법에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해라. 이거에 따라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 이제 결과예요. 결과. 여기 보시면 고무 분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무 7입니다. 고무 7. 그때 당시에는 요것만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가 초과가 됐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57개를 했는데 8개가 초과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4% 정도 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잔디파의 백코팅. 백코팅은 이제 바닥에 이제 이 인조잔디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거라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일단 토양 오염은 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연이 조금 높게 나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농도 단위가 나옵니다. 그죠? 4,000이죠, 4,000. 이게 4,000 ppm이라는 거거든요. 이태리 기준을 갖다 놓으면 100% 추가해요. 100% 추가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잔디파일에서도 많이 나오고 백코팅에서도 많이 나오고 접착제에서도 많이 나오네. 이때부터 제가 아연이 뭐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레탄 트랙에서 납도 높게 나와요.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잖아요. 아연하고. 근데 우레탄 트랙 고형상 도독 샘플링을 해온 거에는 농도가 나오는데 우레탄 수지, 액상, 주재 경화제 섞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깡통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원인 파악이 중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나갈 건가, 그리고 현재 깔려있는 우레탄 트랙 주주잔디 운동장 위해성이 얼마나 되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원인 파악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저 1차년도까지 몰랐어요. 2차년도 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사장님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납을 붓습니다. 시공할 때 주재 경화에 섞어요. 왜? 경화가 빨리 됩니다. 제품도 더 단단해져. 우리 생활 속에 쓰는 중금속들은요 전부 다 중간체로 작용해요. 이 작용과 이 작용을 상승 효과를 주는 게 중금속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납을 그러니까 이 시공 자체에 그네들의 매뉴얼에 납을 부으면 빨리 굽고 단단해 라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적혀져 있지 않은 매뉴얼인 거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온 납이 그 안에 컨테미네이션 돼서 될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농도가 조금 높아요. 맥스 값이.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단체 표준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시공 전후에 평가가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기점으로 제가 그래서 한국운동장 체육시설 공용협회에서 단체 표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업체분들은 여기에 가입을 하고 단체 표준을 받아야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할 때 제가 가가지고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조사해보니까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이랬어요. 이런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건전하게 시공을 돼야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연이 없습니다. 그죠? 납이 있습니다. 자, pH 그렇게 안 높았어요. 프탈레이트, 보통은요, 프탈레이트는 DHP, 디에틸 핵식 프탈레이트를 많이 씁니다. 산업계에서. 그런데 여기서 부틀벤질 프탈레이트, BBP가 많이 나와요. 제가 박사 논문을 이 프탈레이트로 썼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환경 중에서도 그럼 높게 나오나 봤더니 환경 중에 높게 안 나옵니다. 왜? 실내가 아니고 대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 없어. 넘어가고 제품 표면. 이 제품 표면이라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닦은 거예요. 저희가 마련한 장치를 가지고, 샘플링 장치를 가지고. 그리고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 트랙도 닦은 거예요. 좀 이따 사진이 나오는데. 자,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카드뮴, 수, 크롬, 니켈, AS, 비소에 비해서 제가 빨간색 칠해놨잖아요. 상대적으로 농도가 좀 높죠. 근데 아까 어땠습니까? 함량에서?
함량에서 납하고 아연이 높았어요. 제품 표면에서 높게 나옵니다. 이걸 가압적으로 해서 그 샘플링 한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팔 무게 정도에서 닦았을 때 나오는 샘플링을 고려를 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묻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량이지만 제품 표면 피탈리트 아까 뭐가 높게 나왔다고 그랬죠? 부틀벤진 피탈리트 높게 나온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손 표면 아이들 운동장에서 1시간 뛰어노는 게 하고 원래처럼 손을 씻겨서 들려보내고 다시 그 손을 닦았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초등학생에서 손에 납이 나와요. 아연이 나옵니다. 농도가 다르죠. 0.000인데 0.01로 1.58입니다. 그죠? 나옵니다. 중학생에서도 나왔어요. 손표면 피탈레이트, 부틀벤질 피탈레이트가 다른 농도에 비해서 높게 나옵니다. 이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 전결입니다. 샘플링은. 자, 이걸로 했어요. 요거를 제작을 해서 요 밑에 이제 거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밀을 발형을 무게죠. 잡고 이렇게 해요. 손을 이렇게 닦아서 샘플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해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위해성 평가는 제가 평택대 있을 때도 한 학기 강의를 했던 내용이라 여기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도가 나온 걸 가지고 아까 그 농도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인조잔디 운동장 오레탄 트랙을 이용하는 노출 시나리오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우리한테 어떤 위해, 바람 또는 비바람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들은 전부 다 이 위해성 평가 방법론에 의해서 역산출한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함량, 뭐 외국에서 했던 거 참고를 많이 했었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리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노출인자 계수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구조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뽑아내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 조사가 좀 필요했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아마 이 친구는 지금 성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사한 지가 상당히 좀 됐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안면 보호를 좀 했습니다. 안면 보호를 하고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반포초등학교예요. 반포초등학교. 이 검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무칩이에요. 이게 잔디가 오래돼가지고 요때 당시만 해도 반포초등학교에 이 인수등록이 그냥 8년에서 9년 정도 됐어요. 이게 보통 10년 생명을 보고 있는 10년 주기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칩이 충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가 오면 쉽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잔디가 누워가지고 고무칩은 잔디를 세워주는 역할, 쿠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잔디가 다 죽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칩이 보이는 거죠. 이 칩을 이거 제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팔에 고무칩이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납, 아연 이게 이제 제품 표면에 있을 때 묻어 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금속들은요 피부 흡수에 의해서도 노출됩니다. 가정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중학생은 뭐 꼬시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건 다른 중학교예요. 이 중학생들도 굉장히 편하게 인조잔디 운동장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인조잔디 운동장 오레탄 트랙이 좀 핫할 때 SBS에서 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이 칩을 삼킬 수 있다. 운동하면서 뭐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들 계시고 이 손을 이제 뒤로 짚고 있으면 충분히 손 씻지 않으면 중성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인 거거든요. 요 아이는 서로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같은 반 애들인데 피구를 하고 있는데 공이 안 오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이 손톱을 물어뜯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경악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핸드 투 마우스. 아이들은 손을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손을 입에 가져가는 행동을 핸드 투 마우스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출 과정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굉장히 그 자기 집 안방인 듯 마냥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놀고 있죠. 이 중학생들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3-4명이 달려 나오더니 막 이렇게 뒹굴고 놀아요. 그러더니 좀 깍지니까 또 우르르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이해서 이걸 좀 찍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인의 섭취, 피부 조촉, 흡입 위해성 평가는 다음의 체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합니다. 흡입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이제 했어요. 이런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발암력이라는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보존제조도 쓰고 이게 어떤 이 물질들이 어떤 독성 실험 시기에 노출 경로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저 관측량과 수준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자,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학습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벼락맞을 죽을 확률입니다. 11에서 6승.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뭐 한 10차례 이상 뭐 엑스레이 찍고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유효 선량들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몸에 이제 유해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이 운전대만 잡아도 10-4승의 리스크라고 봐요. 사회적으로. 10-4승은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는 산업 근로자들을 10-4승으로 붙였습니다. 최근에 혹시 MBC 스트레이트 보셨어요? 9시 뉴스 끝나면 나오는데 그 정비 그 코레이라고 이번에는 그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정비하시는 분들 유기용제들 이렇게 만지시고 직접 하시는데 옛날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게 신나가 뭐 뭔지 유기용제가 뭔지 뭐 이런 생각 별로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지금 이제 혈액암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백혈병 쪽으로 가면서 지금 사실 그 주방 조리원분들 폐암 산재 인정 받았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자체 그래서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10-4승 10,000명당 1명 초과 위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뢰 기준 이런 것들은 10-5승으로 맞춰져 있어요. 10-5승의 크기. 이 스키 타다가 다칠 확률, 죽을 확률 뭐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음 술 많이 드시면 10-4승 정도의 리스크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흡연을 더 안 좋게 봐요. 10-3승. 그래서 나 이 세상 뭐 밀어놓고 빨리 하시게 되겠다.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운전하면 빨리 가요. 네, 빨리 가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가야지 남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는 감안해 줄 수 있습니다. 상어가 나왔고요. 조스가 나타났다. 너무 무섭죠? 그리고 우리 애완견이 이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상어 공격으로 인한 조스가 나타났다로 사망하는 거는 6명밖에 안 돼요. 아까 그 이쁘게 묶여져 있다. 경공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75입니다. 경공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지된 일이에요. 상어는 너무 위해하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공은 저렇게 이쁘게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되지 않은 위해 로부터 올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저렇게 인주전기 운동장 우레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리스크가 오면 굉장히 우리 애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질환으로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어떤 노벨상 받은 학자가 없다. 이거는 밝혀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하실 때 우리 아이가 쓰는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시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인조정비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쓰는 그 시나리오, 1년에 몇 번 그 공간을 방문하고 몇 시간 노출되어 있고, 그걸 해서는요, 지금의 농도로는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고는 이걸로 인해서 초가바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초가바람 위해를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독성이온과 바람 이외에, 여기는 위해성평가의 방법은요, 암을 일으키냐 그렇지 않냐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70년대 개발된 이 방법론이라, 그때는 암이 가장 큰 무서운 질환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0.1인데요, 비바람 위해 지수는 1이에요, 1. 그런데 10배 더 어린 영역이 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0.1이에요. 그래서 0.1을 초과하는 게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공간들을 이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생을 이용했다고 보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킬 확률은 극히 작으나 어떠한 비바람 유해 영향, 어떤 질환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아토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질환으로 갈 가능성은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그때 당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년도인데요. 여기서 아연이 포함이 됐어요. 이게 10년 전에. 그래서 아연이 포함이 돼서 지금은 기준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가 좀 흘렀죠.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시면 뭐 어느 시에서 교육청에서 뭐 중금속 검출 아직도 나와요. 지겨워 죽겠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위해성평가 방법론을 통해서 여기 이게 기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납 90이었잖아요, 기준. 저희가 아까 우리 실제 이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역상수를 해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0.1의 수준에 왔잖아요. 0.1이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좋은 기준이에요.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환경보호를 했기 때문에 기준을 건드리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아까 5,000 ppm으로 아연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5,500으로 그때 계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5,000으로 버그로 가게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연이 왜 많이 나오냐? 납 부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중추신경계장에 있거든요. 납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연 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산업계에서 주관체로. 아연은 상대적으로 좀 그 위해성이 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 고농도에서 계속 노출된다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효소결핍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서는 면역 효소결핍이 와요. 그래서 이 위해성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납보다는 위해성이 좀 작기 때문에 아직은 산악계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기 측정해 보면 먼지 중에 아연이 좀 안 높게 나와요. 이렇게 산악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제 사회 영역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 영역, 그다음에 오늘 환경 영역입니다. 환경도 그 SDG 목표로 보면 기후 변화, 그다음에 육상 생태계, 산 생태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 산업기천탄, 대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위해 환경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다중 이용 시설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시설과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중교통 내 실내에서도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한 그 공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해성과 또는 쾌적성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성과 쾌적성 문제인데 유해성은 환경과 사람들의 어떤 그 보건 건강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요. 이 쾌적성 문제는 온실가스나 배교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런 시설들, 우리의 밀접한 환경 공간들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평택에서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환경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오시고 있어서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평택의 이 환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뭐 지금도 계속 하시겠지만 저희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평택항에 대한 문제도 조금 질문들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시설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느끼신 것들 또 궁금하신 것들을 갖다가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선 마이크가 지금 전타임에서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그 강의 자료를 잘 봤는데 아마 25페이지 그 PPT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 지하철을 이제 샘플링해서 하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인천 지하철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된 어떤 세대거든요. 거의 그 국철이라고 해서 거의 지상으로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조사하실 때 지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의 하절기하고 동절기 차이가 아마 보시면 한 3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미세먼지. 근데 다른 거는 뭐 약간 2배 정도 차이 나서 이해가 되는데 인천 지하철이 미세먼지가 동절기, 하절기 3배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그때 해석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더 타이밍 놓치기 전에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도 그렇잖아요. 배출되는 게 있고 흡입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고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환경들 그러니까 시멘트 위에서 다니느냐 흙길에서 다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인천에서의 그런 어떤 환경들이 또 대중교통에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인천 지하철은 데이터가 하절기랑 동절기 이렇게 데이터가 다 같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띄워줄래요? 25페이지? 제가 그때 기억났던 게 저희가 인천 지하철을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못했어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인천 지하철에서 하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계 동계 데이터가 둘 중에 하나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요게 지금 동계하고 2차년도 때 못했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인천 지하철하고 동계 하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미세먼지. 네. 이산화탄소군요. PM. 25페이지. 네, 미세먼지.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여름에 비해서 동계 때 미세먼지가 많이 창궐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좀 상식이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충분히 좀 탔고요. 저거 자체가 다른 곳보다 높았던 거. 일단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서울 지하철에 비해서 인천 지하철 공간 체력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용하는 분들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수단의 공정시험법은
광산란 측정 장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중용 시설은 중량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낮게 나옵니다. 네,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왔던, 그리고 그때 당시 인천 지하철 쪽에 좀 새로 개통됐던 곳이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 공간들이 좀 충분히 좀 있었고요. 일단은 공간 체적이 작아서 밀집도는 높고 해서 높았던 걸로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밀집도는 사실 그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나요? 사람의 마포 속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차에서 보면 이게 사람이 움직일 때도 데이터가 끼고요. 장비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공정시험법 다중용 시설에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중량법은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집니다. 중량법은 최소 6시간 이상을 6리터 per minute로 포집을 해야 일정 농도가 돼서 중량으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6시간 이상 타고 갈 일이 없잖아요. 부산에서 저 전라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5시간 정도 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량법 장비는 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쪽 데이터들은 조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나온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그걸 보고 이렇게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거를 느끼는 건 인천 지하철이 어떤 이 지상으로 다니는 그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언제 초통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상에 지하철이 다닌다는 거는 지하철의 실내먼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대기의 실내먼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인천에 또 공단이 많고 도세 안에서 오는 그런 미세먼지 많아서 여름하고 겨울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정도로 높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때 당시 저는 장비의 특성을 좀 아니까 그 얘기보다는 장비 자체의 특성 때문에 워낙 밀집도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더 컸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영향들도 충분히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역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되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말을 좀 자제를 하는 겁니다. 도리 선생님. 너무 궁금한 게 예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수준을 검사하기 전에 우레탄이나 인공탄내를 시공할 때는 납이나 아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이 되고 학교에서 시설에서 아이들이 놀게 내버려 둔다.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건축도 그렇고 뭔가 처음부터 준공이 되면 다 심사받고 준공하는 방법이나 막 이런 것도 매뉴얼이 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납을 들이붓고 아연이 나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왜 이루어졌나. 교수님을 검사하기 전에 이게 처음부터 안 됐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안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의 어떤 단면이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비상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 이런 준공 시방서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인조잔디 운동장 깔 때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중반에 이런 사건들이 중공석 건축, SBS, MBC 때니까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국 단위로 이게 제도 자체가 없네. 단체 표준도 없네. 이런 시방을 할 때 어떤 중공석 구제 기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부지기수로 생기고 나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죠. 뭐 우리 사회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허다해요. 그래서 지금은 단체 표준도 생겨져 있고 시공 전후에 겸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런 교육도 시공하시는 분들은 단체 표준에 의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받는데 제가 단체 표준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자기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사한 데서 우리 이거 받았어요. 제품에 대한 양량 다 받았어요. 뭐 KCL이라든지 종합시험 연구회라든지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성적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지금 문제를 하고 있죠. 불과 한 10년 안 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잘 돼 있다. 학교에도 도시마다 다 우주성분과 실제로 현재돼 있고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교전이 일찍부터 잘 된 것 같은데 왜 다른 건축이나 뭐 트랙에 대한 거는 안 돼 있었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와 관련된 미세먼지 정책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건 최근의 얘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넣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매년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몇 년 안 됐고요. 이거는 제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해서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리 떠는 거 이게 좀 심해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아까 이주정등 누가 우레탄 트랙도 그래요. 중금속이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 조사 결과로 위해성 있게 나온 몇몇 케이스는 분명히 있지만 그 농도를 평균 농도로 봤을 때 그걸로 위해성 평가라는 걸 해보면 우리가 평상시 인주전등 또는 우레탄 트랙을 쓰는 횟수, 빈도를 가지고 리스크를 따져보면 평생 그 공간 그렇게 이용하면 평균 농도로 이용한다면 그걸로 인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성, 근데 이런 거죠. 위해성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실내 공기든 뭐가 됐든 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 100개 중에 하나가 내가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99개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노출되지 않아도 될 상황을 한 군데서는 노통과는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 인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든 국민은 그런 것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많이 쓰면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군가 받을 수 있는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과 인력들을 투입하고 긴 시간 그런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지않으면 그 누군가는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 연장 또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불평등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생각은 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부분들.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부분은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다 때려박는 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는 그거는 좀 오버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도 근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전체 학교 공기청정기 렌탈이 끝나고 그래요. 새로 렌탈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자금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공기청정기 가보면 널브러져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왜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학교 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다 손치더라도 관심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렌탈을 맡기는 거 맞다. 그냥 학교에 관리를 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그 실내 공기 질과 관련된 업무
어떤 학교는 간호 선생님이 하고요, 어떤 학교는 행정 선생님이 하고요, 어떤 학교는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붙었어요. 내가 이 용어를 왜 했냐. 그래서 민감하게 소송까지 갔던 에피소드가 했던 걸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은 학교는 학교에 본 업무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리키고 골방이 성장시키고, 그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애들 수업하고 학습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더 큰데 여기서 무슨 공기청정기도 관리해라, 소방도 관리해라, 정부도 관리해라,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엄청 많이 되잖아요. 뭐 하면 공무원에다가 이러니까 사실은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에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 탄고기 많이 먹으면은 암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아니, 많이 드셔도 돼요. 막 엄청 많이 먹어야 탄 거 죽는다고. 많이 먹어서 뭔가 영향이 있으려면 한 2번 드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탄고기 굳이 배를 필요 없어요. 살짝 차서 드시면 괜찮은데 그 탄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평생 그 정도의 양을 먹는다고 해서 위해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조금씩 먹어도 그게 막 평생 쌓여도 괜찮은 거. 매출이 또 되기 때문에 잘 감사합니다. 쌓는 게 중요해요. 네. 엄청난 스트레스가 내기 전에 빨리 내려. 그 정도로 피곤하게 살면 그 리스크가 더 커. 네.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먹으면 0칼로리니까 탄것도 또 맛있거든요. 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다뤄주셨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사실 눈으로 보이는 환경의 위험성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그 환경의 위험성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평택시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저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미세먼지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골치 아픈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평택시가 사실 이게 좀 쾌적한 환경 이렇게 하고 싶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제약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제 그 환경적인 그런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평택시나 또는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소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내가 지금 서러운가? 사실은 저도 이제 평택대 다닐 때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평택대 오고 나서 평택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했었었고요. 또 평택시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함돼서 또 시장 정책하는데 미력하나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적인 위치 진짜 무시합니다. 특히 평택 안성이 이게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농촌에서 유래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미세먼지와 될 수 있는 그 교작용하는 물질을 암모니아라든지, 사실 제가 어딥니까? 여기 평택에서 거기가 평택이라고 해요. 어죽하는 데 있잖아요. 가게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집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있으면요, 슬금슬금 오줌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가 나요. 그 돼지우리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농촌 유래 미세먼지 또는 암모니아 같은 이렇게 암모니아에서
미세먼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택은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 삼성방송공장의 데이터를 다 그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미 평택 삼성방송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쪽의 토양들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지금 매년 이런 환경조사를 하는 이유도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제 아파트들이 주변에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비하고 이미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유래된 거냐 그렇지 않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악취와 관련된 부분들은 반응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다는 거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원래는 우리나라 악취 방문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은 악취 방문법, 도급식 방문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네들은 우리 평택 사업 활동을 통해서, 반도체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지속 가능하고 건전했으면 하는 게 삼성의 바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평택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제가 삼성 펀딩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네들과 지금 몇 년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고심하는 게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지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법을 몇 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유래하고 있냐,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평택이 가진 농촌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악취들이 상당히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기 분석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사람이 맡아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정도, 어떤 정도. 사실은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저도 이제 아까 실내 공기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원래는 저는 크게 보면 저는 전공은 석박사로 환경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원래는 환경공학이거든요. 학부때.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이 좋아서 환경보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과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한국타이어 일을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때 당시 한국타이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노동부에서 한국타이어에 경고를 줬어요. 너희들 이거 빨리 시장 조치 안 하면 영업 활동하기 힘들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전수조사,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작업 환경 측정, 주변 환경을 평가해요. 지금 삼성이라는 사람도 유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작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금산 공장도 있고 신탄진 공장도 있는데, 그 신탄진 공장 주변으로 그때 다시 환경법을 했었어요. 확실하게 타이어 냄새가 지배져요. 그 주간 야간 똑같습니다. 야간을 보시면 그 한국 타이어 냄새가 사람들이 맡다 보면 타이어 냄새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거기 공장은 상당히 했지만 타이어 공장이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부 다 협력을 제대로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명확한 통과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죠? 그 선생님 얘기를 다시 돌아가고요. 미세먼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되니까서 그 미세먼지 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평택시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고, 평택 자체적으로 보면 그 도심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항이라든지 아니면 외곽 지역에서 이제 보기도 하고, 평택과 또 안성 지역으로 보면 안성에서는 평택에서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고
홍대에서 안산에서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걸 좀 대외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는 그 몽골이나 아니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쪽이 저쪽으로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니다. 이 자체적인 미세먼지의 배출 발생이 많은 걸 차지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대외 관계에서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찬 교수님이 조금 알고 계신데 여기 나무심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약간 살짝 미치긴 하는데 제가 저 평택에서 생활한 지가 3년째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미세먼지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좀 권리가 있을 텐데 쾌적하게 살 권리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날씨가 뭐 진짜 좀 덥거나 덥지근하거나 추울 때도 어떤 때는 아침에도 이 저 축사 그 냄새가 아까 암모니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살기 힘들 정도로 문을 못 열어요. 비 오는 날. 이게 지금 비 오는 날 더 심하고 네, 비 오는 날. 이게 도대체 그 이렇게 뭐 탄소 감축이나 이거 다 좋은데 이거 조사를 하면은 실은 정책이나 뭐 해당 지자체에서 이 개선의 용도를 좀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건지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 지자체나 이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이렇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거에 더 관심은 있지만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득점해야되면 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충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축사를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준수를 해야 그게 축사 허용이 되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축사 냄새는 싫지만 고기는 먹고 싶고 이런 부분들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그 환경적으로 좀 오래 같이 그 업무를 봤거든요. 뭐 MSDS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사스까지 위험성 평가, 그리고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준수 가능성이 있어야 그 기준치를 뭐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4대 중금속, 그 유가 크롬, 보금, 아연 도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동차 업종인데 이게 바뀌면서 규제가 높아가면서 그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또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코스트가 올라가면 판매가 올라갈 거고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균형을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이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네, 잘했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목은 대중교통의 구체적인 그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자극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가 최근에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SDI, SDG라고 해서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SDG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SDG를 단순하게 사회과학, 인문학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과학기술 계통과 어떻게 융복합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SD 목표를 달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그 교수님 말씀 굉장히 의미가 생각이 들고,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니까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윤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자들의 윤리, 기업의 윤리에 대한 문제가 늘 이제 고민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SDG나 ESG를 통해서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금방 이제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논쟁이 좀 필요해요. 중국발이냐 아니면
여기 도시의 문제인 것이냐, 어떤 게 더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늘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방정부만 가지고는 가능한 것이냐, 지속력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제 SDG라든지 파리 기후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레짐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각들을 어떻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잘 누빌 것인가, 좀 정부 간, 지방정부 간 이제 협력들을 강화하고 규제를 어떻게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못하는데, 세 번째 부분은 저 선생님과 굉장히 큰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실천들, 뭐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 과제들을 실천하면서 많은 부분 시민사회가 약화됐어요. 감시, 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약화된 측면들도 있지요. 거버넌스가 어떤 면에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작동되기도 하지만, 자원과 정보와 권한과 책임과 성찰을 공유하지 못한 거버넌스 혹은 오인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통제라든지 혹은 이윤의 추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또 시민들의 또 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인데요. 오늘 논의가 장기적으로 좀 생태 교통 논의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가 화석연료의 50%를 쓴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길이가? 지구를 3바퀴를 돌고 있고요. 그 도로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이 주범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도보라든지 혹은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공공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청정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자동차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앉아있으면서 선생님들 얘기들은 자료 잠깐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주 5일 10km 정도의 도보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할 경우에 1년에 102개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뭐 차 없는 거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한번 확장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탄소 도시라는 것,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것, 그리고 회복력 있는 도시,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 문제,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조금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가용을 가져가야 되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경기도 청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이제 시들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평가해서 이제 우수 시군 이제 선정하는 과제였어요. 미션이었는데, 그래서 경기도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 경기도 이제 도지사상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군들을 전체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 도시의 성격, 우리 도시는 어떤 구성 산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데 타겟을 맞춰서 이런 미세먼지 적응과 관련된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점수 좀 많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점수 드린 데가 뭐 다 성장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 또 평택에 또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뭐 평택에도 우리 점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냥 구도로 이렇게 공감하시는 건 뭐 어느 정도 다 어느 쪽이 좀 잘 하시더라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가.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평택의 산업군하고 이 도시 특성이 반영된 미세먼지 정책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왜냐면 예산의 문제 또 환경이 차지하는 기여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도시에서 환경은 조금 처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은 안 보이거든요. 잘 몰라요 이게 당장. 그래서 조금 늘 후소리를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를 잘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평택은 그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생활하는데 체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등을 긁어줘야 된다. 평택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지금 제가 국토부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 엠캡이라고 그린 유카 어세스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차량은요 실내 공기질 등급이 나옵니다. LCA 같이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어떤 동력을 쓰고 그거에 따라 별표를 줘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 공기질도 등급입니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250억까지 제가 상세히 책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60억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 차량들도 저보다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 자유 규제이긴 한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뭐 이게 마지막 답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 수준도 기업들도 정부도 시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사회경제 환경 중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과 관련된 사회 영역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 자연을 보호하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운영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이런 사고를 해보는 시간이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동탄에서 서울로 다닐 때 아침 출근 버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좌석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인들이 서서 꽉 차서 가면서 왜 졸았을까? 참 졸지 않고 좋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출근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좋은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세대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 공간에서 또 뛰놀고 건강한 이 운동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고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취약계층일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 평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중간중간에 또 다른 생각 계신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뭐 공원의 녹지라든지 녹색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평택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평택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변화를 가지시고 발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또한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냐고 또 더 늦으셨어요. 원래
원래 우리가 한 50분 9시에 끝나는데 교수님 오늘 제일 많이 수업을 하시고 여러분들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는 이걸로 하고 9월 달에 우리가 현장 견학이라든지 워크숍 세미나라든지 또 졸업식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느냐고 한 6번 강의 주차료 3,000원씩 내시면서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